네, 22대 국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원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여야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대 국회 오늘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전반기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정광기 대변인, 네. 오늘 첫 본회의인데 불참하게 된 배경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는 동안 처음으로 네. 그 단독 개원을 하게 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원구성 협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답정너식의 국회 운영 방안을 갖고 18개 상임위에 대해서 그동안 관례로 인정되었던 2당,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개 상임위원회를 자신들이 독식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펴면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가 22대 국회 개원, 전체적인 22대 국회 운영의 예고편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불참을 했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이 있고 그 시한 안에 처리하는 게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의 과제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협의가 먼저 되면은 상당히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법 절차에 따른다면 표결로 각 그 상임위 배분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가장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상임위는 3군데가 있는 거죠. 법사위와 운영위와 과방위가 있는데요. 법사위라는 건 이 다수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이를테면 여당 의원께서 하시게 되면 어떠한 입법도 줄줄이 막혀서 되지 않습니다. 특검법만 해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하시는 과정 중에 법사위까지 국민의힘 의원이 담당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입법 기능이 거의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요. 운영이 역시 여당의 의원이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관행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다만 지금 뭐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정상회견을 하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점검을 하자고 했을 때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서 그렇다라는 문제의식이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으로서도 조금 더 그렇다면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는 게 맞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반쪽으로 진행되는 건 두 분 모두 말씀하셨다시피 원구성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법사위, 운영위 누가 가져가냐인데 오늘 오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상을 위해서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합의의 여지가 정말 없는 겁니까? 민주당의 문제는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뭐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유리할 때는 또 다른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관례 2004년부터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2당이 맡아왔던 게 명확한 관례로 자리 잡고 있었고요. 2018년에 우리 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을 때는요, 정권 교체되자마자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 내려와서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장이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민주당이 지금 2016년 선거서부터 계속 승리하면서 일당 자리를 차지하는 유리한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점들을 너무나 유리하게 해석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민주당이 운영하는 방안에 쫓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어떤 그 협상의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당으로서 특히 지금 범야권이 192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회 운영의 주도권은 이 야권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대범한 모습을 소수 여당에게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좀 대범한 모습 네. 보여줄 수는 없겠습니까? 일단 18개 상임위를 지난 국회에도 민주당이 다 가져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작용, 부작용, 부담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주당으로선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은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여러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이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법사위가 옥상옥처럼 돼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상원 의원처럼 원래는 어떤 작구심사와 체계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체계심사에 있어서 다 관련 상임위에서 다 여야 의원들이 통과를 한 부분도 법사위에서 번번이 통과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투표로 확인된 결과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라는 입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소감을 밝히면서 갈등과 대립을 하더라도 법적 합의는 벗어나면 안 된다. 국회법에 정한 시한에 맞춰서 반드시 원구성 협상을 맞춰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오후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지금 여야 간 이견이 워낙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적 시한을 반드시 지켜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 지난번 그 민주당에서 의장 후보 시절에 당선되기까지 네. 어쩌면은 추미애 당시 후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강성 지지자들이 찬성하는 추미애 의원이 아니라 자신이 되면서 뭐 당원이 일부 이탈하거나 이런 경상들을 겪었었는데, 그런 거를 의식해서라도 아마 우원식 의장이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강경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18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회의장의 이제 강제 배분,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지금 뭐 저희 그 108석밖에 갖고 있지 않은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민심밖엔 믿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 초반기에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을 때 있었던 입법 폭주 기억하실 겁니다. 검수완박법이라든가 부동산 3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지금 두고두고 부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정치적 책임까지 민주당이 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왜 그러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꼭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자꾸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원식 의장이 법적 시한 내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표결에 붙인다든지 강제로 상임위를 배정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꼭 강성 지지층을 뭐 의식해서라기보다는요. 지금 민주당에 다수석을 줬는데 국민의힘에 끌려다닌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해서 법정 시한 내에 원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또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수석을 주신 것이 폭주하라는 것 아니지만 1차적으로 협의를 다 했는데 국민의힘이 협의에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때 그냥 국민의힘의 의견을 따르라라는 민의의 어떤 그 결정체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원래 민주당이 추진했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그 방향대로 가는 데 있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큰 다른 선택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당대회 앞둔 각 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7월 25일로 전당대회 날짜를 잠정 결정을 했고요. 당원 당규 개정특위가 오늘 당심 100%를 고쳐서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심을 과연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이냐인데 80대 20, 75대 25, 70대 30, 50대 50 이 안을 두고 의원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아니잖아요. 가운데 안을 선택하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0%를 당심으로 민심으로 반영하는 것은 너무 민심 반영 비율이 적고, 예. 50%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당내 의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당내 당원을 중심으로는 당대표를 뽑는데 굳이 민심을 반영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진 당원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심만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민심과 괴리된다는 그 지적 피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 특위에서 이런 여론을 적용해서 그러면 반드시 민심을 반영하겠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또 일각에서는 50%는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중간 지점에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7대3 정도가 유력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그게 거죠. 과거에 당대표를 뽑는데도 7대3에 운영이 됐었는데 지난번 김기현 대표를 뽑을 때 당신 100%로 전환됐었던 것만큼 그러니까 30% 정도는 당의 충성 그 당원들도 어느 정도 좀 양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마 7대3으로 규결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자연스러운데요. 원래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쥘 때 7대3 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때 룰이 전격적으로 좀 바뀌었죠. 그런데 그 맥락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고 지원했던 김기현 당시 이제 전당대회 후보가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선 우위성이 좀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특정인에 유리하게 룰이 고쳐졌던 측면이 있어서 이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로서는 이걸 다시 자연스럽게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부 동의는 있는 거고 그렇다면 7대3 룰대로 계속 치러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한 7대3 정도로 자연스럽게 좀 끝맺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것이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3일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찬성이 42.3%, 반대가 49.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 한 전 위원장과 단둘이서 2시간 정도 만나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김은국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인기 많은데 나와달라고 다 국민들이 그러는데 들이대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들이대야 하지 않겠느냐. 가수 김은국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찬반에 대한 여론이 좀 팽팽히 맞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 찬반과 관련한 여론조사는요. 네. 이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만 놓고 본다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표 연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도 반대 여론이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선택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약간은 왜곡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권력 의지,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한 후에 어떤 정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민복을 중지시키겠다. 네. 이런 명확한 권력 의지가 선다면 당연히 출마해야겠죠. 저는 최근에 1년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출마한다면 또 당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선 이후,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당권을 잡은 이후에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은 어떻게 설명해서 자신이 대권 후보로도 되고 또 당선될 수도 있는 그 길을 잘 모색해야 하는데 그 길이 뭐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운 길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수 김은국 씨가 최근에 한 전 위원장과 식사를 했고 두 분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지금 김은국 씨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인기가 많은데 국민들이 그러는데 들이대야 하지 않겠냐. 이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전원 형식으로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이 식사 자리에서 내가 상당히 잘 싸우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싸운다는 게 정말 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본인이 거머쥐고자 하는 목표를 자기가
탈환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시국에는 당연히 읽힐 수밖에 네. 없어서 이건 전당대회를 이미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짚어드린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하면 비등비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물론 역선택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입지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멈춰 있냐면 총선 패배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2조 심판, 민주당 심판, 이게 본인이 언급했던 동료 시민들한테 별 소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정치적 확장성과 능력치를 더 고양시켰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많은 호출이 있는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역설적이게도 국민의힘에 포스트 한동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공백을 메워줄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홍준표 시장이 물론 자기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성격도 있겠지만 당의 원로로서 좀 진위에서 던지는 이 의사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멀리 봤을 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인 행보에도 지금 전당대회에 바로 나오는 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이 물음표는 아직 정확하게 지워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만류가 있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연 투표를 반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는 사퇴해야 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둘 것이냐, 지금 이 두 문제로 논란입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각각 네. 어떤 입장 가지고 계세요? 일단 권리당원 투표, 일단 대중정당으로서 당원의 의견을 모으는 건 당연한 방향성인 건 맞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과 전통을 봤을 때 당직은 당원들이 뽑는 게 맞죠. 이를테면 전당대회나 당대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국회의장, 이게 원내 의원들이 뽑아왔었죠. 원내직, 국회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20% 아니면 뭐 50% 이야기도 나오는데 당원들의 의견이 표집된다고 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일단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막 몇백만 당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다대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원로들도 당보다 중요한 게 당원이기도 하지만 당보다 중요한 게 국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이런 당의 어떤 룰 같은 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가 최우선 원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철될지는 한번 당내에서도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이 대선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1년 전인 그 시점에는 당대표직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도 보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거리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대표에 내려오는 시점, 그럼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직 당대표는 대선에 출마를 못하는 겁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상황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런 룰을 수정하는 게 대통령의 거리나 정말 대통령의 탄핵을 전제해서라기보다는 어쩐 이런 상황도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상대당 입장에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이 사안은 그 최근에 민주당에서 강행하고 있는 특검들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이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 탄핵과 같은 거리 시위를 대비했고 만들겠다는데, 이 거리 시위를 대비한 게 아니라 거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지금 특검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3년 후로 예정된 대선까지는 뭐 그 피선거권 박탈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1심, 2심에서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선을 좀 앞당겨야 됐다, 이런 의도를 갖고 특검이 진행되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이 당원 당규도 바꾸려고 한 것 아닌가,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죠.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대표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한국을 직접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는 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련 질문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브레우 박사에게 과연 어떤 점들을 좀 우선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먼저 정광재 대변인님. 일단 뭐 가능성이 20%라고 하잖아요. 20%라는 게 석유 시초와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20% 확률은 국민이 보시기에 네. 상당히 낮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가이아나 광구를 직접 탐사를 해서 성공시킨 본인으로서 이게 정말 탐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굉장한 경제적 이익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객관적 수치들을 잘 제시해서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감대를 좀 확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걸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느냐라고 하는데 처칠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판은 쉽지만 성취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성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만 하지 마시고 차분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네. 어떤 점 확인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제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네.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걸 시추했을 때 한 공당 1,000억이 든다라고 합니다. 이거 국민 세금이에요. 혈세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보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액트지오사도 해당 회사를 구글맵 등에서 봤더니 일반 가정집처럼 나왔잖아요. 심지어 부동산 매물로 현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일반 가정집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굴지의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규모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된 연유인지 본인의 어떤 음성으로 확인시켜 드려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그런 의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